그래서 야당에서 드디어 김건희 특검법을 갖다가 네. 지금 발의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 특검법을 둘러싸고 이게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안 되는 걸 자기들도 안다. 그러면서 시대 전환에 조정훈 대표가 배우자의 뭐를 그걸 쪼잔하다. 쪼잔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자기도 쪼잔하게 위성 정당을 타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뭘 내놓고 뭐 이렇게 지었구나. 그 우리 소수 정당의 그 국회 진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걸 얻은 게 아니죠. 네. 자기가 주웠죠, 주선 거지 어떤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의 가지는 지금 우리 전국에서 비중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일개 그냥 이 아녀자 취급을 한 거죠. 그래. 어쨌든 간에 요즘 김건희 특검법이 이재명 기소에 맞불 작전인 거는 제가 볼 때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거야 뭐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고. 그죠? 민주당으로서는 그거라도 대응을 아니할 수가 없는 궁핍한 사정이 있지요. 딴 거는 뭐 할 수가 없잖아. 없잖아. 예. 그리고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큰 것도 사실이고 수사가 잘 안 됐거나 대부분 불송치 아예 경찰에서 송치조차 안 해버렸다고. 크게 보면은 예. 50대 50 중간에서 김건희 여사께 한 60%에 못 미치는 네. 이게 이 의미 있다. 혹은 이게 정치 공세다가 40%대. 그거 근데 이게 60%를 못 넘어서고 네, 수치를 한번 말씀 나오신 김에 일러드리죠. 네. 김건희 특검법 필요 여부에 대해서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9월 7일, 8일 추석 전입니다. 의뢰했어요. MBC 결과 조사로는 특검법 필요하다 62.7%. 그거 되겠나? 그거 필요 없다 32.4%. 제법 차이가 났어요. 네. 반면에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9월 8일, 9일 그러니까 하루 차이입니다. 조사 시기상의 차이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듭니다. SBS 조사에서는 특검법 필요하다 55%, 굳이 필요치 않다 36.9%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능구 대표 자주 의미 부여하시고 저도 중요하게 보는 중도층만을 따로 떼놓고 보면 네. MBC 조사에서는 특검법 필요 64.7%, 굳이 필요치 않다 그거 되겠나 29.3%, SBS 조사에서는 특검법 필요하다는 게 55%로 나오는데 중도층에서는 64.5%로 팍 뜁니다. 네. 필요치 않다는 30.1%로 제법 줄고요. 그걸로 봐서 뉴트럴 존에 계시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정치가 상식과 원칙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수 있는 이른바 중도 그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든 해서 아마 이분들은 특검법이 뭐 패스트트랙을 태우느냐 국회법상 가능하겠느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이번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단독 의석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국회법까지는 따지지는 않으시되 이건 어떻게든 법적으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강력한 의사 표현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그거죠.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분은 자, 항상 필요할 때는 국민을 잘 이양 짚어준 김에 이재명 기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하고 있는데 그거 정치 보복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수사입니까?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SBS 조사로는 개요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거 정치 보복이다. 42.1%.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다. 50.3%. 국민 둘 중에 하나는 야 이거 잘못된 건 가려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네.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50% 아마 50% 핵심은 이제 보수 세력들이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네. 국민 전체의 반 정도는 수사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50대 42라면 동기학적으로 보면 확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팽팽하다고 봐요. 팽팽하죠. 오차 범위는 살짝 벗어났지만 정치 보복이라고 보는 사람이 42명입니다. 100명에. 그리고 100명에 50명이 이건 정당한 수사다라고 보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서 이 여론조사 숫자를 두고 뭘 밀어붙이기도 굉장히 애매한 숫자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지금 추석 전에 예.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으로 그걸 했어요. 예. 그리고 추석 이후에 이 성남 FC 예. 후원금 예. 뇌물 예. 제3자 뇌물죄로 또 그렇죠. 기소했어요. 네. 이게.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한 두세 건 더 있죠. 백현동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있고.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또 이제 법인카드 건은 뭐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한동훈 총장이 예. 나름대로 장관이 이제 조율하고 있다. 음흠. 예를 들어서 어쨌든 전국 대응용으로 한 번씩 시기를 봐서 정치한다 이 소리네요. 예, 그렇죠. 이게 기소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런데 선거법이 굉장히 걸리는 게 많은 것이 만약에 선거법에서 1심에서 뭐가 나오면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당연히 항소할 거고 이건 기본적으로 상고심까지 간다고 봐야 되는데 형량에 따라서 100만 원 넘어가지고 네. 선거법 위반이 확실시 되면은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거법은 속행심리자라는 걸 도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년 이내, 최장 1년 이내에 끝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소 날짜가 9월 초니까 늦어도 내년 9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총선 모드로 들어가고 난 직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벌금 이게 나오면 이재명은 의원직을 일단 상실하게 되고요. 대통령 선거에 5년간 불출마가 제한당하고 금지되는 것이고 민주당이 국고보조금 대선 치르느라고 받았던 국고보조금 430몇 억인가도 토해내야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건인데 100만 원이에요. 선거법이 문제된다면 그렇지. 나머지 건은 일테면 직권남용 같은 거가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제3자 뇌물죄를 걸었잖아요. 성남 FC 축구팀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도 검찰이 머리를 상당히 쓴 거 아닌가. 제3자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는 굉장히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직권남용죄로 해서 유죄가 나올 확률은 20%가 채 안 됩니다. 네. 이건 대한민국 법원 개청 이래 사법부 한 일에 직권남용죄로 기소돼서 유죄된 확률을 제가 조사를 했던 겁니다. 이 국정농단 그때 박근혜 예. 직권남용 거의 무죄였죠. 다 직권남용이었고 다 무죄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의 눈으로 보면 이거 잘못했네. 이거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거 아니야. 법원에서는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물을 어느 각도에서 보냐의 문제인 것이지 법리적으로 누가 봐도 똑 떨어지게 유죄 무죄를 가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인데 저는 연쇄 기소를 통해서 이재명을 최대한 정치적으로 압박은 하되 선거법 관련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몇 검찰이나 국토부에서 내놓은 자료 보면 백현동을 뭐뭐를 종을 이렇게 상향시켜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건 의무가 아니었다. 성남시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왜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협박을 하느냐. 이게 논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 주장이 성남시를 압수수색해서 나온 서면으로부터도 국토부가 협박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된다면 이재명은 허위 답변을 한 건 맞죠. 형식상 국감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나머지 건들은 직권남용이나 제3자 뇌물죄가 붙어 있긴 하지만 이게 개인적으로 사적 유용이 있거나 축제를 했거나 안 되는 일을 돈을 받고 해준 게 아니라면 저는 유죄가 나올 확률은 거의 굉장히 작은 거 아니냐. 저는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들이 들으면 막 웃겠네. 제 얘기 여기에 요새 허위사실 유포 부분이 굉장히 그 판결이 강화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웃자고 하니 그래 선거판이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게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세차에 올라서 국민들한테 막 호소도 할 겸 한 게 아니고 홍문 대답 한 게 아니고 국감장에서 답변을 한 거거든. 그런 다른 이 성격이 좀 매체 인터뷰에서 하기도 하고 또다시 하고 성격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는 시작됐습니다. 네. 예, 시작되고 이 오늘부터 이번 주가 대정부 질의가 있고요. 다음 주부터 28, 29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네. 10월 4일부터 정기국회의 꽃이라는 국정감사가 24일까지 진행되죠. 예. 그 국정감사에서는 국힘은 지난 정권, 야당은 현 정권, 예. 예, 현 정권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제대로 하겠다는데 그 와중에 영빈관 논란이 있었어요. 영빈관. 근데 이 영빈관은 청와대 이전이 아니었으면 나올 필요도 없었던 거고. 당연하죠. 근데 청와대에 있을 때도 탁현민이가 이 영빈관이 이 구민회 가는 수준반도 못하다고 이 토로를 하고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때.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이게 김건희 여사 등장합니다. 예, 이게 바꿔야 된다고 이명수 기자하고 서울의 소리. 그렇죠. 서울의 소리하고 우리 만천하에 공개된 녹취를 통해서 뭐 쉽게 말하잖아요. 쉽게 영빈관 바꿔야 된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이 뒤에 조정에 이 김건희 여사가 있다. 이러고 지금 여당에서는 강력 반발을 하고 이랬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예. 김 대표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실에서 최종 결제되는 모든 문서의 최종 결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하다못해 몇 급 인사하는 것 전부 다 발제를 누가 했고 주도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878억입니다.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요. 더군다나 윤 대통령 본인이 필요하면 청와대 영빈관을 잠시 그 1년에 몇 번 안 씁니다, 사실. 예. 그래서 쓰겠다고도 말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그거 관리만 좀 잘 하다가 뭐 행사익기 며칠 전에 경호하고 뭐 폭약 이런 거 탐지하고 이렇게 하고 쓰면 되지 굳이 뭘. 그런데 좀 느닷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돈이 너무 커요. 뭐 그 있는 사람한테는 900원 뭐 돈이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일상적으로 쓰는 집무실이거나 회의실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쓰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는 빠릅디다. 몇 시간 만에 그거 없던 일로 합시다 이래버렸잖아요. 본인이 사인해서 김은혜 발표했다가 국회에 이렇게 보고했다가 바로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통령 특별 지시로 없었다고 하자 해버리니까 뉴스가 그날 롤러코스터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여론이 나빴다가 그래? 의외로 빠르네. 그다음에 우리들의 비판 소리도 좀 듣는가 보네. 뭐 이래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는 여론조사를 해도 굉장히 저는 어떤 경향성이나 정합성을 띠기보다는 움푹짐푹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나는 그 지점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국민한테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최고 통치권자가 어떤 정책을 금방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사인해서 내놨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야. 국민 여론을 보니까. 그래서 빨리 걷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 말도 듣네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게 아니라 그랬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사과입니다. 사과. 그렇죠. 자기가 이래서 이걸 갖다가 유체이탈이 아니라 본인이 그걸 결제한 거잖아요. 입안 계획도 보고 받았고 네, 돈 그러니까 얘기도 들었고 내가 최종 사인했다. 그래 했는데 예를 들면 내 판단이 잘못됐다. 저 김은혜가 잘못 발표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의 김대기 실장이 잘못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사람도 자기 비서들이거든. 그렇죠. 비서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이게. 그리고 국민 여론을 업어서 이야기하더라도 사과해야죠. 이게 결재권자로서. 예. 나는 이게 교육부 장관이 옛날에 이 5살 치안 일령했을 때도 본인이 구체적으로 수단을 강구하라 했잖아요. 예. 그 방안을. 빨리 서둘러서 하라고 그랬지. 그래 놓고 나중에 그 속죄양만 만든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점을 그냥 지나가 한 줄만 나와. 그게 아니라 그때도 대통령이 본인이 사과해서 되는 거라. 업무 보고 받으면서 그 부처의 국정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통령이 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거 할 때잖아요. 이게 예. 결제를 하고 할 때인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거든.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한 게 아니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야당도 이걸 분명하게 안 짚어요. 그렇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이랬다가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국민 여론, 여론 정치 그거 좋지. 하지만 그 여론 정치를 하기에 앞서서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어떤 그 판단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미스가 났다면은 국민에게 사과해야죠. 그래야 다시는 그게 안 하도록 잡히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강유 소장이 혹시 기회가 또 있으면은 이 언론에 나가서 분명히 이야기를 그거 항목 넣을 필요 있네요. 질문 항목. 오늘 아무튼 김능구의 정문 일침 그리고 이 편의 제 부제는 김능구 싱글 홈런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사과해라. 사과하고 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언론, 야당, 국민 다 책임이 있다. 이 사람 절대 사과 안 합니다. 내가 빨리 거둬들였잖아. 그럼 됐지. 그래서 사과 안 하더라도 본인은 안 하더라도 촉구는 해야지. 네, 언론, 야당, 국민들은 해야죠. 다들 민생이다 그러고 있어요. 말만. 윤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이재명 당대표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생 국회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 네. 이번 정기국회는 학교 때 배웠잖아요. 정기국회 하는 일. 예산 결산, 예. 국정감사, 새 예산안 처리. 딱 정해져 있어요. 회기도 딱 정해져 있고. 근데 언제 한번 정기국회가 이대로 돌아간 적 기억나십니까? 요새 이른바 선진화법 때문에 예산 처리는 옛날하고 달라졌다. 아, 그거야 좀 달라졌지. 겨우 시간 지키는 거 정도인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반대하면 정부안 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야당도 어쩔 수 없이 그건 정기국회 석 달 중에 마지막 며칠에 해당하는 그 거고요. 12월 초에. 예. 정기국회는 항상 현안의 정치적 격돌 무대여 왔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지금 고소정국에 맞불정국에 특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아니고 야당에서는 지금 존립의 기반까지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쪽에 약한 골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을 짚어갈 대목은 어디겠어요? 김건희 여사 건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도대체 당신들이 집권하고 내놓은 대표 브랜드 정책이 뭐냐 이걸 따질 것이고 저쪽에서는 원전 그런 거는 그래도 정치에 관련된 거. 그게 정치 공격을 위한 거라니까. 그다음에 저쪽에서는 지난 정부의 원전 문제 1847억 태양광. 태양광 그거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놔두겠습니까? 또 합니다 말. 저쪽에서는 공격할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그 공방. 더군다나 이거 갑자기 하나 생각났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실 영빈관 짓는 걸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그럽니다. 야, 그게 그 정도의 소통도 안 되나?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한 총리를 기용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윤 대통령이 경제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기대한 것도 아니고 한 총리 모시다 놓고 자연 경제다. 총리님 경제는 귀하가 대통령이십니다. 뭐가 됐든 아무튼 살려주십시오. 굉장히 힘들지 그 않습니까? 이야기 제대로 좀 못 들으신 모양이네. 뭐라고? 경제 가정교사가 한참 이야기를 했어. 뭐라고요? 그랬더만 자기 듣더만은 내가 다 해봐서 압니다. 수사를 해봐서 안다. 이게 자기가 조사를 검찰 조사를 하다 보면 본질적인 면까지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경제사범들에 대해서 다 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핵심을 자기는 파악하고 있다 이거지.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단하십니다. 이랬다는 말들이 이 여의도에서는 이렇게 돌아요. 절대로 전두환은 경제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맡겼잖아. 저기 그때 김재익입니까? 김재익 부총리한테 맡겼잖아요. 근데 이는 그렇지 않다니까. 그럼 왜 한덕수는 왜 했냐? 여러 설이 있어서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따로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오케이, 따로 어쨌든 간에 지금 말하는 기재부 출신들
기재부 출신들로 쫙 깔았어요. 그 추경호부터 쭉쭉쭉쭉 뭐 다 이번에 조홍균과 복지부 장관까지. 그러니까 그런 있었잖아. 사람들을 자기는 쓰고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적 공방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을 뿜을 것이고 국힘은 자당 내부의 이 험악한 꼴, 그다음에 가처분 시리즈에 따라서 희화화될 대로 된,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좀 굉장히 추락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밖으로 돌파할 방안 중에 하나로 국감에서 최대한 정치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도 민생 국회가 민주당은 폼은 될 겁니다. 예. 네, 민주당은. 아니 국힘도 당연히 자기도 명분은 이 민생에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누구나 정치는 명분이잖아요. 예. 명분을 민생에 둬야지 어디 두겠어요? 근데 이번 경제 위기 또는 민생 문제의 근원이 외생적 요인이 너무 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리핸드가 거의 없어요. 아이고 골치 아픕니다. 이 말 빼고 뭘 할겠어. 뭐 원유값을 우리가 어떻게 떨어뜨려? 뭐 중국과 뭐를 활성화해서 물가를 확 낮춰? 안 되죠. 미중 패권에 따른 지금 그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되고 그래서 물건이 귀해지고 물가가 오르는 건데. 우리 이강윤 소장님이 아까 정쟁의 국정감사 정기국회 안 했던 적이 없다 이랬는데 예. 그 중에서 그래도 여야 협치의 전통이 있는 데가 어느 상임인지 알아요? 어딜까? 국회에서. 예결위? 산자위입니다. 산자위. 산자. 산자. 예, 예. 지금 산자위가 이름이 굉장히 길죠. 산업통상 뭐 무역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럴 거야. 벤처 중소기업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맞아.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서 이 예산이라든지 그 기재부 외에는 거기 쪼록 다 들어가 있다고. 예. 그래서 저는 산자위와 산자부의 여야 협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산자위와 산자부와 함께 산업 포럼을 여야 상생 모임인 상생과 통일 포럼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게서 뭔가 대한민국 경제 해법이 제시되길 바라고 여야 의원들과 우리 정부에서 바로 잔뜩 안아주길 기대합니다. 시의적절한 홍보 대단하십니다.